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강원 영동 5에서 30mm입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의사단체 시위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집단 행동을 논의했던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전공의와 또 의대생들 사이에서 각각 집단 행동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의협 측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오늘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 필요성에 동의하고 협회 측에 경질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현민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축구팬 사이에서 불거진 축구협회 개혁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항의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정부 방침에 의사들이 왜 이렇게 맞서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신 서울시 의사회 박명하 회장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전국적으로 의사 권익위 대회가 열렸거나 또 열릴 예정인데 의사협회 비대위에서 조직을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인 상황 파악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치러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에 네. 2월 초에 전국 16개 시도 회장단 회의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네네. 자체적으로 대표자들 위주의 좀 소규모 집회를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 후에 이제 그저께는 인천과 부산, 어제는 경기도에서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13개 시도의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작은 규모로 대표자 위주로 하려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지만 요즘 상황이 학생 전공이 포함해서 모든 회원들이 격앙돼 있고 분노하고 있다 보니까 예상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몇 명 정도 되나요? 일단은 서울은 100명 이내로 좀 집회 신고도 했습니다만은 300명 이상이 올 것 같고 전국적으로도 5,000명 이상이 모였고 예. 또 모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마 7시부터죠. 용산에서 장소를 정하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세종시가 아니라 이곳을 걸기대회 장소로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서울에 뭐 상징성이 있는 곳이 국회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현재 정부가 의대 정원 과도하게 2,000명 말씀하시고 필수 의료 패키지 말씀하신 것은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하신 거는 맞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는 그 발표한 내용이 포퓰리즘적으로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서 예. 발표하신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부 부처하고 교감을 하신 상태에서 네.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야 국회에 있는 뭐 거기보다는 네. 대통령실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뭐 짚어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만 그 시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정부 측의 TV 토론도 제안하셨던데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정부가 뭐 의료연 협의체라고 하는 예.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28번이나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서 잘 진행을 했고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떠한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자고 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 네. 거부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날 2월 6일이 발표 날이었습니다. 의대 예. 정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설날 전 연휴 전 주였기 때문에 그 전 협의체 회의에서는 그 주에는 회의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가 된 사항이었거든요. 네네. 갑자기 2월 5일 월요일에 연락이 와서 의료연 협의체를 빨리 열자. 그러더라고 했다고 단장한테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래는 뭐 오후쯤에 열리는데 10시에 꼭 고집을 하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 이어서 이제 보정심이라고 발표한 그 회의체를 또 당일 2시에 연다는 게 협회장한테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예. 이것은 우리를 들러리 세우고 의대 정원 발표를 하기 위한 뭐 그렇게 좀 계획된 수술인가 보다. 그걸 급박하게 전날 우리랑 협의 없이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28차 회의에서는 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4분 만에 퇴장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끝장 토론을 하고 밤샘 토론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정부랑 우리 의료계의 진심을 담아서 그런 우려와 함께 예.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가기 위해서 최선의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정부는 뭐 그냥 저희와 협의 없이 그냥 과도한 인원을 네.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통과했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뭐 이런 저지 투쟁도 하고 국민들께 호소도 하지만 정부한테는 진정성 있는 협상 테이블 내지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화를 좀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또 면밀하게 좀 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TV 토론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모레는 의협 비대위에서 첫 회의를 가지고 이제 향후 대응책 논의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떤 안건이 올라가 있는가요? 뭐 여러 가지 안건이 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각 분과위원장은 구성돼 있고 현재 각 시도라든지 직역에 대해서 비대위원을 추천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내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17일 토요일에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네. 안건이지만은 주로 논의할 것은 로드맵이겠죠. 투쟁이라든지 뭐 저희 회원들을 또 보호하는 전공이나 학생들을 보호하는 네네. 그런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논의 뭐 이런 두 가지가 주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염려 중에서 하나가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 또 그리고 의대생 단체들 이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각 대학에서는 예. 학생회도 조직이 안 됐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예. 그런데 이제 학생회도 구성을 하고 또 현재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형 TF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모 대학의 의과대학 4학년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이제 결의를 하는 등 네. 뭐 의대생들의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고요. 전공의들 상황에서도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총사퇴를 했고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박단 회장께서는 오늘 SNS에 올렸는데 20일에 사직서를 내겠고 네. 한 달 뒤인 3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지만 3월 21일부터는 전공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협의회 회장직도 내려놓는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서울시 의사회 용산 집회에서도 서울 회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계신 전공의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사직서를 냈고 네. 현재 무단 결근 상태다. 그런데 집회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오십시오 하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먹먹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단체적으로 행동을 시작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전공의 학생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격앙돼 있고 움직임은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지금도 충분하거나 많다는 건지 뭐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기본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예. 오히려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인구 절벽 상황에서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오히려 줄여야 된다. 예, 일부 뭐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도 있고 일본이라든지 또 그런 저출생 상황에서는 뭐 그런 이렇게 움직임도 사실은 해외에서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원점이다 줄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네네.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협상을 좀 잘 진행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어쨌든 2,000명 무분별하고 과도한 2,000명 증원은 저희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계, 의학 교육, 뭐 의료 질, 뭐 국민 건강 이걸 넘어서서 예. 뭐 교육 체계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강남 학원가 계속 나오고 네. 이공대 뭐 인재가 뭐 전부 다 빠져나오고 쏠림 현상, 예.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적인 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진정성 있는 호소를 좀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교육 전체에 대한 근간이 좀 흔들리고 흐트러지는 모양새를 좀 많이 우려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위 뭐 응급실 빼앗기랄지 소아과 오픈런이랄지 정말 그 서울 주요 병원에서는 진료 또 예약에 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지역으로 가면은 의사가 없다는 걸 실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좀 부족하다라는 사태를 방증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의대 정원이 의사로서 지금 말씀하신 필수 분야 지역 의료에 가기 위해서는 네. 10년 내지 15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뭐 평균 의사 수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네. 항상 정부가 또 이렇게 증언을 해야 된다고 외치시는 분들은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은 멕시코 다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다른 선진국보다도 최상의 그런 의료 체계를 갖고 있다 자부하고 있고요. 저희랑 같은 뭐 1,000명당 의사 수 2.6명대가 일본이 있고 바로 위에 2.7명 정도가 미국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은 의사 수랑 의료 체계, 의료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다 보고요. 정부가 그런 포퓰리즘적으로 그 선거 총선에 이용하기 위했다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예. 뭐 이런 말씀은요. 응급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국민이 어떠한 대학병원이든 응급실 간다 하더라도 제재가 없죠. 돈만 좀 더 넣으면 되는데 그건 실손해서 다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 올리는 거는 국민들이 충분히 부담을 하는데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에는 그쪽에 꼭 가셔야 될 만한 분들이 가셔야 되고 경증은 또 작은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셔야 되고 다음날 가셔도 될 분은 다음날 외래를 동네 의원을 가시게끔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 119에 연락을 하면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일단 원하는 대로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아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20만 명대 아닙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뭐 문을 닫느니 뭐 서울에 있는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문을 닫느니 예, 교사 수를 줄여야 되느니 뭐 그런 것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를 갖다 늘리면은 뭐 3, 40년은 의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계속 그 의사 과잉 배출된 의사가 있음으로써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소아과 오픈런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네. 도대체 어느 국민께서 오픈런하는 병원이 일부 있습니다. 뭐 특정한 때예요. 뭐 이렇게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시절에 또 아침 시간이나 뭐 저녁 퇴근 무렵이나 네. 그럴 때는 있지만 대부분의 소아과 선생님들은 소아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아 환자를 보기 위해서 문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일반 어른 환자를 보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떼고 무슨 의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적은 소아 환자지만은 그분들을 보심으로써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근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에도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는 자주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18님께서 의사협회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보다는 대화를 통해 어떤 게 환자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찾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바람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 지금
의대 정원 관련된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온 게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그만큼 뭐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급 이제 구조적 문제는 어디 있다? 근본 해결 진단은 이런 걸 해야 된다. 뭘 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의사 수에 대해서는 상설 기구가 필요합니다. 네네.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정부가 상설로 과연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포퓰리즘식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국책연구소에서 그거에 맞춘 자료를 내면서 이걸 이용하려다 보니 국민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이 있고 의료계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의사가 배출이 되려면은 그에 맞게끔 또 질 좋은 의사가 배출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여건이 돼야 됩니다. 네. 그냥 의자 몇 개 갖다 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해부용 실습 저희가 시신을 카데바라고 부르는데 그거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항구에 그 카데바를 갖고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 갖다가 60% 이상 의대생을 늘린다고 하면은 2열로 어깨너머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만져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럼 상황입니다. 쉽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장보다도 여태까지 정부는 필수 의료 에 대해서 현안협의체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논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야 된다면은 건정심에서 해야 되는데 그 보건복지 자체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상당히 쉽지 않다. 네네네. 뭐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선의로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좀 면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뭐 국회랑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1년 동안 28차례나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의대 정원 2,000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러리만 쓰다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수가를 정책 수가라고 해서 100%를 올린다 했는데 기본적인 수가가 작은데 산부인과에서 그 얼마 안 되는 수가가 없고서 하려고 해도 출생수가 전해서 출산 임산부가 적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여러 문제가 여러 가지 수가라든지 또 선의에 또 열심히 하다가 벌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벌다가 갑자기 민사소송에서 10억 이상을 내라고 그러면 저희가 감당도 못할 뿐더러 그러게 하기 위해서 또 형사소송까지 같이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유흥수 님께서도요. 의사 입장에서는 많고 국민 입장에서는 적고 아닐까요 하시는데 관련해서 지금 일부 여론조사 보면은 의대 증원 찬성이랄지 뭐 파업을 하더라도 증원에는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데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이런 여론의 추이 또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부족했습니다. 그냥 정부와 진정성 있게 협상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그냥 통보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올바르지 못한 정책 또 의대 정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호소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론에도 호소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찬성론자하고 토론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증원에는 어느 정도 찬성인데 이렇게까지일 줄은 예상을 전혀 못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설날 민심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많은 일반 국민들하고 설날 때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왜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증원 자체가 이거 4월 총선 앞두고 좀 의도적인 거 아니야? 국면 전환용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늘었다. 그리고 이것도 적당히 해야지. 지금 뭐 발표되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산업계, 이공대, 쏠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 제가 이제 뭐 제 이력은 의대에 들어오기 전에 화학교육과라고 사범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육계에 어떤 많은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지인들이 있고 또 이공 쪽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위치에서 하시는 분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론은 바뀌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지금 같은 병원 울타리 안에서 간호사
간호사 단체 측에서도 이 의사분들의 집단 행동에 좀 반대한다. 의대 증원 계획에 찬성한다는 뜻을 또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한데 이분들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동료로서 예. 같은 병원에서 예. 환자 건강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는 사이입니다. 네네. 개별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 그밖에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포함해서 예. 모든 분들은 한 팀으로서 원팀으로서 활동을 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것뿐입니다. 단지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일부 간호협회의 일부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분들은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협회랑 좀 안 좋은 거는 작년에 간호 단독법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의협에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저지 운동을 해서 결국은 성공을 해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병원에 계시는 간호사 분들의 정서하고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어쨌든 여러 각계에서 특히나 일반 시민들, 국민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려도 있고요.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예. 또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잘 극복해 냈습니다. 덕분에 캠페인도 있었고 저희도 감사드리면서 저희 의료계 일부 사망하신 등 희생이 있었지만은 국민 여러분들 더 큰 희생이 있었기에 감수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라든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2,000명이라는 과도한 인원을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계속 호소드리고 잘못된 것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잘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의 부담이 후대에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고속도로 이동량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분기점과 오산 부근으로 각각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이후 달랜에서 반포까지도 차가 많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서창 분기점 사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마도 분기점에서 송산 마도까지 12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더지나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서설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진출로까지 각각 막힙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전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지혜 전 보좌관, 그리고 개혁신당 조웅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요거 개혁신당 이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보자니까 오늘 새 손님이 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이지혜 전 보좌관님이시고요. 원래는 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실에 계셨고 국회 보좌관 활동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청취자분들께 간략하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나온 이지혜입니다. 제가 한 17년부터 네. 그 환경노동위 위원장실부터 네네. 뭐 원내대표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이렇게 있으면서 네. 보좌관 생활을 국회에서 한 7년 넘게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제 세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에 정당 국고보조금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었잖아요. 개혁신당의 조현욱 보좌관님. 어제 지금 무소속 양정수 의원께서 입장을 하셨고 보조금 지급일이 오늘이었는데 하루 전에 딱 들어오셔서
현역 의원 의석수가 5석으로 늘었고 보조금 수령액이 6억 가까이로 확 늘었습니다. 네, 6억 8천인가? 6억 8천. 네, 아, 네, 넘네요. 네, 네. 아슬아슬한 세이프인가 싶기도 하고 양정숙 의원님 지금 모시고 오시게 된 좀 막전 막후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막전 막후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네. 원칙과 상식이 출범한 게 11월 16일이에요. 그렇죠. 꽤 됐네요. 3개월밖에 네. 안 됐어요. 네. 3개월 됐는데 원칙과 상식 출범할 때서부터 사실은 양정숙 의원과 조홍천 의원이 얘기를 좀 나눈 게 좀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저희가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네. 정무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숙 의원이 뭐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시민당으로 해서 비례대표 들어왔는데 당선되고 나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제명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하고 소송전을 했었었고 예. 결국 2022년도 양정숙 의원이 이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당에 복당이 안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정숙 의원이 그 이후에도 의정 활동을 쭉 잘 해오면서도 좀 서운함 많이 남아 있었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양정숙 의원이 좀 의미 있게 의정 활동을 좀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었고 그걸 이제 원칙과 상식 출범하고 나서부터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6시 바로 직전에 네. 그 저희 이제 비교섭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의장한테 이제 의사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당적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6시 직전에 당적 보고를 했죠. 근데 계약서는 입당을 하고 네, 그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지금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서른 의원님이 뭐 영입을 대상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하고 추가로 시도 중인 분들도 꽤 계신지 궁금해요. 현역 분들 중에서요. 그렇죠.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오늘까지인데 사실은 네. 주로 이제 무소속 의원들 예. 중심으로 해가지고 FA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영입을 주로 많이 타진을 했었고 네. 아무래도 지금 양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이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의원들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네네. 여러 명하고 현재 얘기하고 있다는 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른 의원님 같아부터는 뭐 의사는 나누고 있는 걸로. 아, 그래요? 네네네. 네네 그 정도 제가 듣고 하나만 더. 그리고 지금 국회 사무실도 배정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당이 뭐 크면 큰 회의실, 뭐 사무원도 좀 크고 널찍널찍하게 뭐 그렇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근데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예. 국회에 보면은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규정이 이제 2020년도에 바뀌었어요. 이제 저희 이제 의원회관이 이제 신관이 생기고 예. 여러 당이 생기다 보니까 본청이 좀 작아지니까 각 당이 본청하고 본청 건물하고 의원회관에 이제 배정을 하는데 네.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3석 이상 그 다음에 10석 이렇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석 이상이면은 이상인 당한테는 방을 줍니다. 네. 본청에도 주고 회관에도 줍니다. 그래서 본청에 20평 그 다음에 회관에 20평 예. 이제 개혁신당도 이제 20평짜리 방 2개를 받게 됐습니다. 또 복장도 그래서 약간 부동산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제 멀쩡해졌습니다. 예. 이제 방도 생기고. 예. 네. 자 그리고 국회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주요 뉴스 관련돼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독일 또 덴마크 순방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발을 나흘 앞두고 연기가 됐다고 발표가 됐던데 김민정 보좌관님 이게 지금 뭐 국내 현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지금 뭐 이례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일단 대통령께서 취임 후 이제 한 6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는데 네. 이번처럼 이제 국빈 방문이 포함된 주요국 정상 외교 일정을 이제 출국하기 나흘 전에 네네. 이제 연기 발표한 거는 이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왜 연기했는지에 대한 어떤 공식 입장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이제 직전에 의대 정원 확보에 따른 뭐 의료계 집단 행동 가능성이라든가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민생 일정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선 앞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잖아요. 여러 가지 여야 정치권이.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또 대통령이 순방을 가게 되면 또 여사의 동행 여부도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사 또 순방 여부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자체가 또 그 이슈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지금 아까 뭐 출구 나흘 전 연기 발표는 처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순방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총선 직전이었던 게 이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 총선 전인 것 때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방을 간다는 것 자체는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노리고 가는 건데 네. 이게 괜히 또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또 이게 순방했을 때 뭔가 정쟁이 될 만한 요소가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또 눈에 불을 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막 그런 게 생기면 예. 또 이게 확대되고 또 증폭할 수 있는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순방 자체의 정쟁화를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순수하게 순방에 딱 집중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여야 예. 정치권이. 예.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보자면 하나만 더요. 그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순방 대신에 보니까 다음 주에 호남 쪽을 좀 찾아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다고 하시던데 이게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순방 대신에 이렇게 민생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거는 네네.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께서 뭐 민생을 직접 챙긴다거나 특히 이제 현장의 어떤 민생 행보를 통해서 사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민과 대면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국민과 접촉하는 모습이 그거는 좋죠. 그건 총선이 아니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또 그게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또 이거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네,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좋죠. 이지혜 보좌관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번에 순방 일정이 좀 변경된 것 그리고 지방의 어떤 민생 행보를 챙기는 윤 대통령의 계획. 그래도 제가 예.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알아보니까 작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 독일 방문을 취소한 이유가 네. 연금 개혁에 반대한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라고 예. 하는 것과 그리고 작년에 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취소한 이유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발발로 예. 방문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나 나야. 뭐 국내 대규모 시위가 나야 국빈 방문을 취소하는 것인데 네.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취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지금 국빈 방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여러 달 조율하고 뭐 이 과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게 여러 달 전에 준비했던 것이 그때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율을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갑자기 총선 이슈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것은 해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이제 선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지역 투어를 다니시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후보자들이랑 찍고 있어요. 예. 근데 지역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은 다 내려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진이 후보자들과 같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투어라고 하는 명목을 삼아 총선을 지원하는 게 국힘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저는. 네. 네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총선과 그 민생행보는 굳이 제가 그래서 여부와 관계없다. 이거 네.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민생행보 다니는 것은 좋다라고 한 거고 네. 말씀하신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의료파업도 엄중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발생했을 경우에 그냥 단순 파업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네.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계속해서 현안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단수공천 첫 결과를 발표했고요. 오늘은 경기 인천 전북 지역의 공천 대상자 25명 발표를 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 인천 계양을, 안철수 의원 성남 분당 각각 단수공천이 됐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 보좌관님? 아직까지 당내에서 예. 큰 반발은 없고요. 일단 단수 후보로 발표된 그 공천 지역에 계셨던 일단 예비 후보들도 예. 뭐 잠깐 소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반발하거나 뭐 탈당하겠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 뭐 최초로 시도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간에는 룰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공천 결과나 발표에 대해서 이게 사천이다, 또 누구 입김이 불었다 할 만한 그런 문제 제기가 일단은 할 수 없을 만큼 사실 공관위가 그 발표했던 그 공천 룰이 너무 세세해요. 진짜 저희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에서 이제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사천이다 줄 세우기 공천 논란이 이제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또 발표한 지역이 험지 저희 당 입장에서는 험지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현욱 부장님은 이번에 그 발표들 보면서 좀 눈여겨보신 지역군 혹은 인물이 있으실지요? 뭐 사실 1차 발표 때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어요. 뭐 공천 과정이라는 게 양당이 다 비슷한데 1차 발표 때는 긴장도가 사실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4차로 넘어갈수록 이제 공천 논란이 심해지거든요. 예. 문제 있는 공천들은 항상 뒤에서 이루어지고 공천 제일 막바지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전쟁 같이 가다가 진짜 또 신기한 거는 제일 마지막 발표 때는 또 이제 쓱 밀어넣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공천 발표 때는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별 반발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공천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예. 그 원심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자리 같은 것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이 좀 가마벨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전쟁이 안 일어날 겁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봅시다. 지금 이지보자님 지금 우리가 보통 편하게 쓰는 용어로는 뭐 전략 공천 얘기 많이 하는데 또 뭐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공천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고요. 이런 전략 공천 지역 내지는 뭐 우선 공천 지역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또 현역 의원이 뭐 불출마한 곳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 당원 당규에 그 253석의 220%를 전략 지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48개가 전략 지역으로 묶어져 있었고 네. 지금 그 당연 당규에 뭐라고 적혀 뭐 이 기준이 네. 뭐 현역 불출마 지역 아니면 분구 예상 지역 아니면 본선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뭐 이런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20% 정도의 전략 지역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 총선은 48개였고 그러니까 그중에 한 31개가 단수 공천으로 되었고 네. 나머지는 이제 2인 경선 지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뭐 사실 첫 번째 발표 또 오늘 발표 마찬가지로 지금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 두 분도 물론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일부 초반에 좀 반발도 있으셨습니다만은 두 분 다 이제 받아들이겠다 백의종군 하겠다 하셨는데 공천 결과에 따라서 좀 당을 떠나는 분들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아직 반발이 나오는 건 아까 조현욱 부장님도 뒤로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셨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조현욱 부장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여당이기 때문에 꼭 그 현역 의원 아니고도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조금 야당보다는 넓을 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백의종군 하겠다 뭐 이런 의견을 내시는 것도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개혁신당의 현재 구성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내가 여기서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나 예. 공천 불복으로 이제 개혁신당 들어가서 당선돼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로서는 가질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도가 지금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이렇게 또 원칙과 상식 이렇게 합치면서 예. 지금 일단 간판 주자가 이낙연 대 이준석 이렇게 됐잖아요. 게다가 지금 현역 의원은 거의 다 민주당 쪽 진보 계열 인사들이에요. 예. 게다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 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일단은 탈당의 움직임을 일단 아직은 안 보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탈당을 해서 저 개혁신당을 갔을 때 네. 거기 지금 사실은 민주당 쪽 인사들이 더 많거든요. 그 색깔이.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이 당초에 그 취지를 달성하려면은 중도를 이렇게 포섭해야 되는데 왜 간판을 조국전 의원이 아닌 약간 그나마 중도에 가까운 게 아니고 지금 이낙연 대 이준석은 약간 그냥 기성정당의 미니 얼처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네. 노리고 계셨던 조현욱 부장님 네, 뭐 개혁신당에 대한 생각도 잠깐 들어볼게요. 네, 뭐 프로젝트는 실패했는데 조홍천 대표 프로젝트는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혁신당으로 바로 올 가능성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의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택을 하고 보통 무소속 후보들은 그런 슬로건을 많이 걸어요. 제가 당선되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걸던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해서 그런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선거는 보통 세 가지로 치러지는데 하나는 구도고 하나는 인물이고 하나는 비전이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탈 세력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구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 보면 인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인물은 저희가 어떤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들을 이번에 새롭게 공천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지금은 현재 구도는 어느 정도 짜여지고 있고 현재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당도 생겼고, 네, 당도 생겼고, 보험금도 받았고. 네. 지금 뭐 표정 좋으시네요. 네. 이지보자님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좀 향후의 공천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개혁신당 쪽으로 좀 이탈하는 분들도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좀 다른 답변일 것 같긴 한데
개혁신당 선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이게 제가 안철수 전 대표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그때 우리 국민의당이 처음에 지난 총선 때 네. 나왔을 때는 이 새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었거든요. 국민들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기대와 열망 같은 게 없고 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이삭줍기 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진짜 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네. 사실 이게 이삭줍기 해서 주워온 이삭으로 밥 지으면 아무리 돌 곤란해도 돌밥밖에 안 되거든요. 이 돌밥 신당에 대해서 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좀 더 힙하게 좀 멋있게 가는 그런 길을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이낙연 대표님은 뭐 말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그래도 뭐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네. 결국 그도 같이 신당이라는 것을 찬당하면서 멋있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 그냥 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세력들을 업으려고만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뭐 한마디만 딱 네, 드리면 그러시죠. 네네. 그러니까 뭐 비록 좀 돌이 섞이더라도 네. 기존에 있는 쉰밥이나 탄밥보다는 저희가 새밥을 져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불밥의 새밥. 아, 오늘 저희 코너 유튜브 올라가는 거 썸네일 제목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려지는데 김민정 부장님,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얘기 잠깐 해보면 네. 그 새해 첫날에 저희 라디오에 나오셨었거든요. 그때 오늘 SNS 통해서 저희 라디오를 언급하시면서 공천 신청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고 이제 후배들에게 길을 내줘도 괜찮겠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런 김무성 전 대표의 모습을 보고 자당에서 또 다른 당에서 뭐 유사한 무게감을 가진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저희 당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 두 분이 제 직전에 이제 공방을 벌이시는 그 모습이 현재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당은 되게 단순하다 지금. 네. 민주당과 제3지대가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계속 복잡한 이제 계산식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다 그랬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하나가 우려된다 하면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내분, 이제 뭐 경선 불복, 탈당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당 이거는 좀 약간 지금까지는 개혁신당에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공천 내분 같은 거인데 김무성 대표께서 그 대표 당시 했던 게 오픈 프라이머리, 그다음에 이제 상향식 공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결국 국민이 뽑는 이제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하는 건데 그 방식을 여기서 따지자면 경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은 발표된 지역은 우리로 저희 당으로 치면은 험지라서 거기는 이제 단수 공천들이 많긴 한데 이제 향후 이제 뭐 TK라든가 저희 당의 이제 우세한 지역에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의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시스템 공천, 그 공천 룰에 따라서 거의 지금 경선 위주로 갈 거다라는 예측을 하시고 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래 그걸 걱정해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일단 지금 잘 안착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분들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뭐 또 자기는 뭐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네. 일단은 어떤 무대 이름 그 별명답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다른 분들이 그걸 또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오늘 24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죠. 경선 지역구는 10곳으로 결정이 됐고 첫 전략 공천 심사 결과도 발표를 했던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초을, 또 고민정 최고위원은 서울 광진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재 부장님 혹시 오늘 발표 눈여겨보신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아까 지금 조 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발표들은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재미가 없는 그런 네. 발표. 그래서 오늘 발표까지만 해도 이렇게 발표할 거면 명절 전에 했었어야지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는 일단 현역도 무조건 경선한다. 그래서 잡음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이탈을 좀 막겠다라고 하는 게 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험지는 빨리 정리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이겨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당 모두 빅매치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봤어요. 예를 들어 뭐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자꾸 얘기하는데 뭐 그것과 해서 뭐 명룡대전이라고 하는 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김해 가압에는 뭐 삼선엔 조혜진 의원이랑 민홍철 의원 이 단수로 받아서 예.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광재 의원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도 뭐 성남 분당 갑의 안철수 의원이랑 같이 붙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고민정 의원이 광진을에 단수를 받은 것도 이 추미애 의원 자꾸 출마설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추미애 의원도 나가서 이 동작을에 나경원 의원이랑 한번 붙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메시지를 오늘까지의 발표로서 전망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임종석 전 실장님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이런 흐름으로 보면 어디죠? 지역이가 중성동갑. 왜 충분히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대 국힘에서의 후보가 하태경 전 의원님이랑 이영 장관님 그다음에 이혜원 전 의원님 이렇게 뭐 겨루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 분 자체도 국힘에서는 뭐 중량감이 있는 후보라고 한다면 누가 돼도 그러면 이쪽에서도 뭐 세게 같이 붙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욱 부장님께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어젯밤에 뭐 늦게까지 뭐 자정까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비공개 좀 지도부 회의를 열어서 현역 의원 컷오프 이 논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뭐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 거취가 주로 논의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재판을 받는 이유로 컷오프가 됐다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뭐 유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당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는 게 좋겠고 조현욱 부장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이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보면은 당헌 80조 논쟁서부터 오랜 논쟁을 겪었잖아요. 마법의 방패가 있어요. 정치 탄압. 어떤 범죄라고 하더라도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방탄이라고 계속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지금 모든 범죄 혐의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범죄 내용과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이나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모든 범죄들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는 정치 탄압이 아니고 뭐는 정치 탄압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해결 못합니다. 민주당 이 문제. 혹시 이 보좌관님 반박을 하실 부분이 있다면? 일단 이 당 대표 우리 이재명 대표와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은 연장선에 놓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뭐 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년 넘게 계속 이 혐의에 대해서 털고 또 수사하고 압색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돈봉투 사건만 하더라도 뭐 실질적으로 녹음 파일이 있다던가 뭐 아니면 뭐 돈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뭐 이런 게 있다던가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는 2년 동안 털어도 어떤 증거나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실이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정황이 충분히 나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같은 선상에서 같은 뭐 정치 탄압이나 범죄 뭐 물타기로 나갈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정 부장님,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준비 중인 전현직 의원분들에게 이런 직접 전화해서 뭐 불출마 요구를 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과 공천을 대장동 사건을 다루듯이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지적은 무슨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거거든요. 또 방탄을 위해서. 지금 아까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나오겠다고 했을 때 노웅래 의원 당신은 안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나가겠다.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는 꼴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도 문학진 전 의원한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뭐 형님이 꼴찌 했다는 거 아니야. 어떤 조사 여론조사 했더니. 그래서 문학진 전 의원이 안규백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당에서 한 거 맞냐? 그러니까 당에서 한 적 없다. 뭐 경기도 팀이 했냐? 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결국 경기도에 이제 자기 세력들 사람들 심어서 계속 방탄 정당 이거 유지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한다. 그 얘기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같은 정치 탄압이 선상도 아니고 그리고 고민정 의원
반명의라고 지금 엄청 공격을 받고 있는 고민정 의원 단수를 준다던가 뭐 이런. 고민정 의원 공천은 입막은 공천. 네.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아예 정말 험지에는 그냥 너 알아서 살아 돌아와. 그래서 그냥 꽂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아예 다 찐명만 공천하면은 말이 생기니까 와 친문 공천했어. 약간 입막음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오신환 전 의원하고 고민정 의원하고 그때 지난 선거에서 2,700표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험지로 밀어넣는다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이게 또 2대1로 제가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됐나요?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뭔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흐름 뭐 임종성 아까 비서실장 얘기도 그렇지만 예, 우리 당에서 어떤 친명을 꽂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입막음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국민들이 보시는 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의 대선을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하시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네 사람 뭐 찐명 이것을 꽂기 위해서 뭐 공천을 사적으로 하려는 무리수를 두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조현옥 부장님께 그 질문 좀 드려볼게요. 개혁신당 지금 공천 작업도 좀 여쭙고 싶은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공관위원장 후보로 뭐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분이 아니라면 혹시 참신한 어떤 분이 오는 게 좋겠다. 지금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이제 저희 사실 이번 주에는 좀 정하기는 해야 돼요. 공관위가 바로 출발을 해야 돼서. 근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공관위원장하고 저희가 좀 성격이 좀 다른 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공천이 중심이 되는데 저희는 사실 지역구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좀 가난한 정당이다 보니까 지역구 출마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공천이 되게 중요하게 될 텐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네 세력이 뭉쳐가지고 이제 당을 만든 상황이라서 사실은 정무적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학자나 아니면은 무슨 뭐 법률 전문가 그다음에 교수 이런 출신이 공관위원장을 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경력이 좀 있는 분을 모시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그중에 한 카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1살 소리는 언니와 동생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부모님 없이 세 자매가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 어려운 형편에서도 언니와 소리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둘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평소 학습 능력이 더뎠던 동생은 최근 검사에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니와 교대로 낮에는 동생을 돌보며 밤엔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소리. 하지만 교재비와 학습비 등 필요한 비용은 늘어만 가는데요. 근로장학금과 수급비가 전부인 지금. 높은 현실의 벽 앞에 소리의 가슴은 무겁기만 합니다. 소리의 꿈과 노력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산지는 5에서 20cm 안팎까지 눈이 쌓여 있고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곳곳에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급격히 기온이 낮아진 서울 등 중부 일부는 곳곳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기도 했는데요. 우선 오늘 밤까지는 지금 남아있는 강수가 영향을 끼치는 지역 강원과 경상권 제주 쪽으로 비나 눈이 조금 더 오다가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 일부는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이 2에서 7cm, 강원 영서와 경북 산지, 경북 동해안, 제주 산지 1에서 5cm 눈이 더 오겠고요. 비로는 이들 지역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눈비가 내리면서 오후부터 중부지방 먼저 기온이 크게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남부지방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주의하시고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많은 눈이 내려있기 때문에 더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바람도 강해서 지금 남서해안과 동해안 중심으로 강풍특보 내려진 것도 많고요. 또 풍랑특보도 곳곳에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 등 전국 영하 7도에서 2도로 오늘보다 기온 뚝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서울 7도 등으로 오늘보다 전국 대부분 5도에서 7도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4월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식 공천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오늘 전국 12개 시도에서 의대 증원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전면적 집단 행동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양국의 수교 협의는 극비리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협회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축구 대표팀 내분 사태의 중심에 선 이강인 선수 측은 주장 손흥민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 0.04%, 지방이 0.05%씩 떨어졌습니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대한민국 축구계가 이렇게 뒤숭숭했던 적이 또 있었나 싶은 요즘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거취 논란에 여러 구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오늘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협회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김현민 축구 전문 기자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 이 축구협회의 어떤 결과,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내용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우선은 이건 어쨌든 축구협회 차원에다 이제 건의를 하는 결과인데 네. 가장 관심 모아졌던 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경질 여부에 대한 필요성. 여기에는 일단 동의를 위원회에서 했고 이 내용을 협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면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 우선 총평부터 해주실까요? 일단은 어쨌건 간에 방향성 자체는 클린스만 감독 경질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임원회의가 있었을 때 이제 그 정몽규 회장이 이제 그 불참을 했었잖아요. 예. 그 불참을 했었을 때도 이게 절차장의 이유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결국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는 이제 정 회장이 내리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임원 아직 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도 끝나지 않고 모든 절차상의 그런 것들이 없는데 정 회장이 참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먼저 일들이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뭐라도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네네네.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회피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뭐 클린스만 감독의 그런 그 회의 화상회의에서 했던 내용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결국 경질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네. 근데 또 지금 이 절차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협회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하면 정몽규 회장이 결정하면 끝나는 건가요, 우선은? 그렇죠. 현재 시스템상은 그래요. 원래는 그러니까 항상 이랬던 건 아니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뭐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의 이제 절차상으로는 현재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선임과 뭐 경질과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거의 조언하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정 회장이 내려야 되는 것밖에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석재 축구협회 부회장이요. 정몽규 회장도 경질 쪽에 무게를 두고는 있는데 마땅한 명분이 없어서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네. 이런 얘기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까지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의 얘기가 클린스만 입에서 나온 순간에는 그때부터 이거는 더 이상 수습 불가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김 기자님께서는 그 클린스만 감독이었던 선임 당시부터 좀 우려의 목소리를 좀 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나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해줘 축구라고 불러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해줘 축구는 뭔가요? 클린스만 감독의 요새 좀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있는 무색무취다, 뭐 이런 전술의 부재다, 뭐 지도력의 부재다 이런 걸 꼬집는 말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술적인 색채라던가 어떻게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그 모델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대신 이제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 조금은 의존하는 축구를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원래 제가 이 해조 축구를 얘기했던 게 이제 이강인 해조 축구를 얘기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이강인 선수한테 너무 의존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이게 이번 아시안컵에도 제대로 두드러졌었죠. 실제 그 한국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단 필드골 자체가 극단적으로 적어요. 4골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뭔가 뒤에서부터 만들어가서 골을 넣은 과정이 딱 사우디전 한 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세트피스, 페널티킥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렇죠. 엄연히 따지면은 필드골이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세트피스 상황은 또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필드골 아까 얘기했던 그 3골도 그러니까 나머지 3골도 앞에서 공격 진영에서 가로채서 그냥 바로 카운터 쳐가지고 골 넣는 형태였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 특히 몇몇에게 좀 의존을 하는 개인의 역량에 해조 축구식으로 의존하는 축구였다. 그래서 염려를 좀 많이 하셨다. 선임 당시부터. 또 하나가 지금 요르단과의 4강전을 앞두고 이 팀 선수들 간에 내분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축구 팬들 굉장히 좀 많이 충격받고 있는데 손흥민, 이강인 이 두 선수만의 갈등이 아니라 뭐 대표팀 전체 이른바 끼리끼리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나이대별로 또 유럽파별로 국내파별로 이렇게 같은 팀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갑니까? 물론 뭐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도 상당히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제각각 의견들이 조금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정말 지금 완전히 세대별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는 항상 있어 왔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조금은 이번에 일이 조금은 너무 크게 부풀려진 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대 간의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항상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 그러니까 그 선수단을 관리하는 거는 감독의 역할인 거거든요. 결국 선수단 관리의 총책임은 감독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더 크게 불거진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휴식 시간에 탁구를 치는 것들에 대해서 감독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냐. 이것도 기준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히딩크 감독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2002년에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이거 선후배. 예. 네, 그 선후배 간에 이게 위기의 질서가 너무 강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부터 깨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감독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거 자체가 기준이 없으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발생하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은 뭐 같은 종교끼리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같은 취미끼리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건 당연한 그건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아우르느냐, 잘 화합하느냐는 결국 감독의 몫인 건데 그걸 잘 못한 건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그 결과론적일 수 있겠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이 끝나고 나서 했던 인터뷰 멘트가 또 떠올라요. 앞으로 축구 국가대표팀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했던데 그런 것도 다 이런 일의 연장선에서 어떤 소회를 말했던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저도 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왜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은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거기다가 심지어 저는 진짜 이번 화상회의도 정말 놀랬었거든요. 오늘 있었던. 아니 진짜 너무 큰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딱 뭐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들리는 얘기로는 1시간만 참여했다가 나 저녁 먹으러 간다 하면서 빠졌다라고 하고 일단 화상회의로 참석한 거 자체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거기다가 또 이제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직접적으로 충돌 과정을 언급을 하면서 선수단의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감독 입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무책임한 거죠. 서정철님, 축구도 인맥보다 실력이 우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한국 정서에 맞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뉴스레터 K가 여론을 잘 모아주세요 하시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이 내용을 축구협회가 좀 빠르게 인정해서 좀 논란도 됐었어요. 첫 소식은 영국의 더 써니 보도를 했었고요. 축협의 대응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저는 축구협회가 이렇게 빨리 인정하고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아니, 물론 뭐 공식 채널로 인정한 건 아니긴 해요. 관계자에 따르면은 인정했다인 거긴 한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도 이제 덧선이 무슨 뭐 막 그 정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덧선 같은 경우 타블로이드잖아요. 자극적인 기사를 다루는 곳인데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곳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가 확인하고 알려주겠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공식 입장을 뭐 전달하겠다든지. 그리고 그 시간이 영국이나 이제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가 덧선 보도가 이제 뭐 6시 뭐 이쯤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자고 있을 시간인데 그러면 최소한 선수들이 일어나고 나서 양측 선수들과 대화를 다 나누고 나서 뭔가가 입장 표명이 나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은 선수들도 대응할 수 없는 거고. 대체 이게 거기다 그 책임 떠넘기기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 그 클린스만 감독이 과거에 뭐 김 기자님께서는 독일 축구도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감독도 맡으셨었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혹시 우리나라 지금 이런 축구 협회 또 대한민국 축구 국가팀을 둘러싼 이런 문제들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때도? 클린스만 감독은 그냥 감독 커리어 내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 부임했을 때, 그러니까 부임했을 때도 아니고 부임한다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크게 반대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일단 뭐 그 독일 대표팀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언 때도 항상 체력 훈련만 한다. 전술 지시는 없다. 그리고 자꾸 미국으로 간다. 미국에 이제 집이 있고 아내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국으로 넘어간다. 외유 논란은 이미 그때
그때부터 있었던 거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 많이 이제 뭐 전술 부재에 관련된 얘기들은 미국 대표팀에서도 이미 나왔었던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런 뭐 해조 축구 관련된 그런 논란들과 관련된 얘기들이 미국 언론들의 똑같이 진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전술적인 역량의 문제도 드러났던 데다가 이제 이런 관리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헤르타에서 가장 크게 불거졌거든요. 사임했을 때도 SNS에서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다가 팬들이 조금 아프다니까 화나가지고 나 그만둘 거야 하면서 이사회에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짐 싸들고 스위스로 가버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경질되고 난 다음에 다이어리가 유출이 됐었거든요. 클린스만 다이어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유출이 됐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구단에 대한 욕도 있었고 그리고 구단 보드진에 대한 욕도 있었고 선수 개개인에 대한 욕도 있었어요. 뭐 다이어리야 뭐 개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됐던 면들이 전 그 커리어를 봤을 때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다이어리 유출이 이게 본인이 유출시키지 않는 이상 이 출처가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본인이 유출시킨 게 뻔해 보이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이번에도 덧선의 뭐 제보 같은 것들이 나오고 했던 것들 보면은 약간은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건 거죠. 어느 개인 의견을 제가 좀 듣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사실 김 기자님께서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부터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지적을 좀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앞에 얘기했던 거랑 어느 정도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이 이제 사임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전력강화위원장부터 일단 선임을 시키고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정확한 회의들을 통해서 모든 이제 감독 선임 과정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야 됐다라고 보거든요. 기준도 확실하게 설립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시스템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감독 선임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정 회장님이 약간은 조금 단독에 가깝게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벤투 감독이 선임됐던 2018년 그때는 김판곤 말씀하신 당시에 국가대표 선임위원장 세웠던 선임 기준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새로운 한국 축구의 철학에 부합하는 감독 그러니까 당시 한국 축구가 4가지 철학 기준으로 능동적, 볼 소유, 뭐 전진 패스 축구와 비교적 잘 맞는 감독을 선임하자는 이런 기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월드컵에서 16강 진출도 했었고 근데 왜 이런 기준이 없어졌을까 궁금합니다. 이거는 역시나 그 선임 자체라던가 시스템 구축 자체가 늦어졌다 보니까 아예 안 됐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력강화위원회에 확실하게 권한 이양도 돼야 되고 그리고 투명성도 확실하게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게 되지 않으면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직 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거취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급히 또 누구를 데려오기보다는 이런 시스템부터 체계적으로 잘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부 축구 팬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사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던데 기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뭐 다들 크게 가지고 있긴 하죠. 뭐 그러니까 이걸 사퇴까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뭐 제각각의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 회장이 무조건 책임을 지긴 져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거에는 다들 의견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태를 키운 거는 정 회장님인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금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에 따라서 지금 거액의 위약금 이 얘기도 좀 나오던데 당장은 이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도 앞으로 좀 우리 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잃게 될 이 기회 비용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비용 정도는 치러야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재정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 김 기자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그 대한축구협회에서의 자금 같은 것들이 조금 제한적이고 했었다 보니까 이제 그
현대가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던 게 맞아요. 2002년까지도 그렇게 됐던 건 맞긴 한데 네네. 이제 뭐 스포츠 토토 산업도 조금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 체육 장려금 같은 것들도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러다가 월드컵을 못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더 커요. 월드컵만 나가게 되더라도 단순히 이제 월드컵에 참가하게 돼서의 파생하는 뭐 상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또 이제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관중몰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스포츠 산업이란 게 그 경제적인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무조건 성적을 내야 되는 거고. 결과를 내야 되고. 예,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그러면 더 많은 기회 비용들을 자연스럽게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이 외국 감독이 아니라 국내 감독을 좀 선임하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던데 혹시 현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는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 당장 그냥 임시 감독을 부임을 시키는 거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3월 같은 경우 지금 당장 3월에 이제 태국하고의 월드컵 예선이 있잖아요. 예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건 간에 선수단의 불화 같은 것들이 불거져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하고 축구협회가 잘못한 거거든요.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러지 못해서 지금 터진 거잖아요. 커진 거고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습부터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한국 감독이냐 외국 감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감독이고 얼마나 플랜을 가지고 이 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장 그 임원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국내 감독이 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그렇게 몰고 가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우선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네. 여기에 부합하는 감독을 네. 뽑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외국인 감독이냐 국내 감독이냐 그렇죠. 이런 거는 비중과 또 본질과 좀 다르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입니다. 예선전. 이게 지금 태국과 홈앤어웨이 경기가 있던데 태국 아시안컵에서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경기력도 네. 그렇고. 태국과 예선전 우리가 한번 전망은 좀 해봄직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진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치러야 되고. 그래도 어쨌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죠. 네네. 위에 있는데 네. 지금 그건 얼마나 빨리 수습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고 저는 이거보다도 네. 선수단 간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얼마나 빨리 수습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지금으로선. 그럼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차두리 코치가 뭐 대행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 리더십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선수단을 조금은 장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긴 해요. 현재로서는. 네. 예. 지금 또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많은 이제 뭐 감독 후보들이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개인 의견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 뭐 나오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홍명보 감독님이 가장 그래도 이런 수습에 있어서는 그 임시로는 가장 낫지 않나. 물론 현재 울산 감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K리그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거를 울산 감독을 그만둬라가 아니고 그 대표팀 감독을 겸임을 일단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식 감독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울산이 있으니까 울산 현대를 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임시로 딱 3월만 한시적으로 하고 그러고 이제 다른 감독 제대로 된 감독을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급하긴 하고 또 그렇다고 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그래도 임시로는 좀 낫지 않는가. 사실 홍명보 감독 하면은 그 영상 있잖아요. 라커룸에서 이게 팀이냐고 하면서 딱 정치차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 4222님 현재 감독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시고요. 연말에 있을 3차 예선부터는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기도 한다던데 특히나 이제 해외파 선수도 총출동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손흥민, 이강인 이 선수들 두 대표팀의 주축인데 같이 뛸 수 있을지 뭐 전력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함께한 게 좋겠지만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 뭐 그가 축구협회에서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 감독이 누가 선임되냐에 따라서 가서 조금은 봉합들을 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쨌건 간에 퍼졌잖아요. 예, 터진 거면은 확실하게 진상 조사에 들어가서 그래서 징계 줄 거는 주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좀 전에 그 황보관 기술본부장이 기자들하고 좀 질의응답을 했더라고요. 크리스만 감독이 어떤 뭐 이야기를 했는지 또 변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선수단 내부 어떤 불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는 얘기.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예, 일단 뭐 전술적인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었고요. 그거는 뭐 앞에서 다 얘기했고. 네. 그리고 결국 선수단 관리는 감독이 해야 되는 건데 네. 관리 소홀이죠. 그러면 결국 본인 얼굴에 본인이 침을 뱉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네. 거기다가 항상 외국 나가 있고 뭐 제대로 한 게 없었잖아요. 네, 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수습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축구가 발전을 해야 되고요. 축구협회 또 선수단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하신다면요? 일단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번 사태가 그러니까 결국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그런 일까지 터지면서 일파만파 더 퍼지고 있긴 한데 네. 이강인 선수는 일단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해명도 하지 않고 있고. 그쪽이 먼저 선행이 됐었어야 됐다라고 봐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해당 문제들이 그러니까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안부터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축구협회가 당장 사과랑 해명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축구 팬들도 이번 일들이 불거진 만큼 조금은 강하게 압박 같은 것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모두가 뭐 우리 네.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따끔한 채찍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어쨌든, 조금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편 나눠서 싸우고 이러는 거는 도리어 이 축구 발전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민 축구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짧게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 오산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 각각 막힙니다.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주춤합니다. 이후 죽전에서 수원까지는 10km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광교 터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는 마도 분기점에서 송산 마도까지 12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했던데 자고 일어나니까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외교의 어떤 수건이라고도 불렸던 쿠바와의 수교.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극비리의 어떤 협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밤에 깜짝 발표가 있었죠.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황준국 주 유엔 대사와 헤라르도 페날베르 포르탈 쿠바 대사는 네. 뉴욕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수교를 위한 외교 공한을 교환했습니다. 네. 공한이라는 거는 이제 공식적 서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고 참고로 이번 수교로 유엔 회원국 가운데서 한국과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가 유일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중남미 카리브 지역의 국가 중에서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수교하지 않았던 국가가 쿠바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쿠바는 1949년에 대한민국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1959년에 쿠바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북한하고 사회주의 형제국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과는 쿠바 혁명 이후에 교류가 중단됐고 접촉도 별로 없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최근까지도 계속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쿠바에 있는 뭐 하바나나 뭐 이런데 여행도 네. 뭐 가긴 하지만은 정식적으로 수교가 맺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근데 그래도 그동안에 양국 간의 민간 교류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고, 그렇죠. 역대 정부들도 수교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죠. 네, 민간 교류는 제법 이루어졌었고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인만 해도 연간 1만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쿠바 주재 교민들도 있었고요. 쿠바에 무역 사무소를 꾸렸던 한국 기업들도 여럿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을 해서 수교를 향한 노력을 시작을 했었고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미국 쿠바 국교 정상화 선언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함께 쿠바와의 수교를 추진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에 미국의 쿠바 적대 정책 기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기류가 바뀝니다. 한국 쿠바의 국교 가능성이 더 열렸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수교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와 쿠바 양국이 정말 깜짝 이런 성과를 거둬냈는데 비밀리에 좀 물밑에서 교섭이 진행됐겠지요? 네, 보도 자체도 어제 2월 14일 밤에 외교부에 의해서 긴급 속보로 보도가 됐고 출입 기자들한테 대외비를 전제로 해서 미리 엠바고라고 하죠. 알려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극비. 사실 이런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우리끼리만 뭐 알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외교 관계, 국제 관계 또 어떤 좀 보완적인 측면도 우려가 되니까 요때까지만 보도를 좀 유예해 주십시오. 대신에 그렇죠.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는 엠바고가 있는데 그것도 없었고. 직접 속보를 알린 셈이죠. 네. 이것은 미리 알려지면 북한의 압박이나 방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컸습니다. 양국은 수교 실무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심지어 미국도 수교 서명 12시간 전에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번 수교 소식에 미국 국무부는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미국과 쿠바 간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환영까지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이 정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북한 아직 무반응입니다. 충격이 컸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각국과의 뭐 교류 소식을 관영 매체로 전할 때 뭐 꾸바라고 하죠. 그래서 꾸바에서는 뭐 이랬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무반응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수교로 우리나라와 쿠바 양국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특히 좀 뭐가 달라질까요? 가는 게 좀 편해질까요? 그렇습니다. 당장의 여행이 편해질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간의 양국의 관광객들이나 체류자들 같은 경우 수고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쿠바 사람이 한국 관련 영사 업무를 보려면 일본에 가야 됐고요.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쿠바 관련 업무를 보려면 멕시코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대사관이 설치가 되면 영사 서비스를 받는 것부터가 쉬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유의할 점이 하나 있긴 한데요. 지금 미국을 쿠바랑 이렇게 뭐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도 같이 가고 싶은데 그게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미국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에 쿠바에 한번 입국을 하면 이게 막히게 돼요. 그쵸. 이 리스크는 그대로 있다는 것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쿠바에 대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뀌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유예인 점도 잘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권 씨에게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었고요. 형 집행 종료 후에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 명령을 했었습니다. 권 씨가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가 기각했었고요. 이번에 대법원 또 권 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기징역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지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사건 내용 간략히 살펴주실까요? 네, 33살 권모 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에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3살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다음에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요. 이걸 훼손한 다음에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 있다는 거는 어떤 범죄가 있었다는 거고 전과가 있었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권 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특수절도, 특수강도를 잇따라 저질렀고 2014년에는 강도 상해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출소 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력은 이제 무기징역 선고를 받는 데 있어서 양형 이유로 또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거 전과가 있었고 네. 또 그것도 이제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상해 이거 되게 중한 범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자발찌 부착도 10년이나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흉기로 이렇게 살해한 상황. 근데 권 씨가 그랬다면서요.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죠? 네, 예. 강도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권 씨가 주장을 해왔지만 재판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사망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이 권 씨의 범죄는 살인의 유형 중에서 제4유형으로 분류가 되는 제4유형이요? 네, 5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는데 다른 살인보다 양형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판 결과를 보면 범행도 사전에 계획되었음이 인정됐고 또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도 없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전들은 다 양형 가중 사유가 돼서 이런 경우는 아무리 낮춰져도 한 징역 25년이거든요. 25년에서 사형 사이인 건데 네. 거기서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권모 씨 현금을 빼앗고 편의점주를 살해한 강도살인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 무기징역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 자영업계 현황이 드러났다고 하던데 우선 현황부터 전반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눈에 띄는 게 60세 이상 자영업자 규모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에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전년도에 199만 8천 명보다 7만 5천 명이 늘어난 207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00만 명을 넘어선 그러니까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이제 환갑이 지나신 분들 중에서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근데 네. 이게 처음이다 지난해가 이런 말씀이신 거고 자영업자층에서 지금 연령대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60대 네. 이상에서 규모가 가장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영업자 중에 60세 이상은 36.4%였고요. 전년도에 35.5%보다 0.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50대는 155만 명, 40대는 116만 명, 30대는 70만 6천 명, 20대는 18만 8천 명이었고요. 나이가 높을수록 자영업자 수도 늘어나는 이런 양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자영업의 어떤 형태나 규모가 이제 뭐 60살 넘으신 분들은 뭐 퇴직하시고 네. 뭐 퇴직금도 좀 모으시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시고 해서 좀 영업을 좀 크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뭐 이렇게 좀 영세한 자영업도 있을 텐데 지금 규모와 형태 또 60세 이상 특히 분들의 자영업자분들의 현실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60세 이상 자영업자 중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84.8%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고용 규모가 크지 않고 또 다른 연령대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았고요. 사실 40대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로 유입되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소자본으로 자영업에 유입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영업도 이제 뭐 업종별로 다양하게 종류가 있을 텐데 네. 특히 60세 이상 자영업자분들 어떤 분야에서 주로 이 자영업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운수창고업이었습니다. 예. 60세 이상이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2018년에 19만 500명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30만 5,800명. 5년 사이에 11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운수창고업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5년 전과 달리 이제는 도소매업 종사자보다 운수창고업 종사자가 더 많다. 네. 농림업 분야 다음이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통계는 이렇게 현황을 보여주지만 이게 네. 또 해석을 나름 해볼 수 있잖아요. 60세 이상 분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네. 이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면 될까요? 뭐 정부도 예. 분석을 내놨는데요. 개인 택시, 화물차, 택배 운송 등에서 특히 커진 결과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업종은 은퇴자들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 네. 꼽혀왔고요. 네. 그리고 또 주목받는 분야가 있는데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영업자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 같은 돌봄 서비스 분야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앞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또 맞이하면서 네. 우리가 뭐 노노케어라고 하지만은 사실 60세 이상이신 분들 이제 갓 환갑이 되신 분들은 스스로가 나 아직 창창해, 그렇죠. 네네. 팔팔해, 이렇게 힘 있어, 할 수 있어, 왜 나를 고령자 취급하는 거야, 이런 분들 네. 계세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자영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이나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에 자영업하신 분들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좀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판결 관련된 소식 하나 볼게요. 어제 그 중대한 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혈세 낭비 논란을 일으킨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전임 용인시장이 하고 포함해서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죠. 네, 서울고법 행정 10부는 주민소송단이 현재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은 현 용인시장이 시민들한테 배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현 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 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라고 청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이정문 전 시장 후임인 서정석 김학규 전 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5039님, 저도 언젠가는 자영업해야 할 것 같은데 귀담아 듣게 되네요. 정년이 늘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판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었길래 이렇게 주민들이 손해배상까지 해라라고 소송을 진행한 건지 궁금하네요. 용인시가 2013년부터 경전철 운영에 돌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시행사한테 최소 수입 보장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했던 것을 한참 밑도는 이용객 수가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시행사한테 거액을 물어주게 됐고 예. 용인시가 2043년까지 지급하는 금액만 2조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2조 원이 추산이 넘어요. 됩니다. 예. 네. 그래서 2013년 10월에 벌써 오래된 일이죠. 용인 시민 8명이 전직 용인시장 3명,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시의원, 그리고 경전철 수요 예측 조사를 담당했던 교통연구원의 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이들이 청구한 배상 금액은 무려 1조 32억 원이었습니다. 1조 32억 원. 네. 용인시가 2043년까지 지급하는 금액이 2조 원 이상이고요. 어쨌든 이번 판결이 1심 그리고 2심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새로 이루어졌는데 네. 그동안 재판 1, 2심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1, 2심은 원고들이 절대 대부분에서 패소했었습니다. 패소했고. 용인시 정책보좌관 박아무개 씨의 일부 책임만 인정을 해서 10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전 시장 등은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 원고 패소했던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은 잘못된 수요 예측 조사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 이거는 주민들이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과 담당 공무원, 관계기관도 주민소송의 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그 이루어졌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네요. 네, 재판부는 이전 시장 등의 사업 담당자들이 과도한 수요 예측을 사전에 차단하는 규정, 저지 규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걸 두지 않았다. 그리고 시의회 사전 의결 등의 법령상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중대한 과실로 용인시에 피해를 준 게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이용할 거야, 이렇게 네. 많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돼, 이런 예측이 좀 과도했고 그거를 좀 걸러내는 그렇죠. 그런 규정이 없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승인이 돼서 사업을 시행한 거는 책임이 있다, 피해를 그렇습니다. 줬다. 그렇죠. 그리고 교통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 예측을 했다라고 판단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이미 지급을 해버린 4,293억 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을 하고 책임 비율은 5%로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240억 원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번 재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소송을 또 진행하고 영향도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한 주민 소송의 권한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지자체 관련 기관 사업자의 책임이 더 커졌다라는
뭐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 의정부의 경전철이나 부산 김해경전철 이쪽이 또 유사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혹시나 내가 나중에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추진하거나 판단하는 게 위축될 수도 있다. 약간 추진 동력이 네. 떨어질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예전에도 뭐 배임죄라든지 제3자 뇌물죄도 그럴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경전철 같은 유사 사례도 있고 또 일부 뭐 지하철 역사나 국철 역사도 가보면 아니, 이용객이 없는데 이걸 왜 지어놨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도 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니까 네. 관련 유사한 사례로 또 앞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용인시가 재상고하기로 했고요. 네네. 이렇게 가닥을 잡았지만은 배상금 지급은 좀 늦춰질 것 같고요. 지금 재상고하는 이유는 뭐죠? 네, 이정문 전 시장 측은 이전 시장부터 해오던 사업이고 취임 첫날 결제 요청이 있어서 사인만 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그때는 맞고 이제는 틀리냐. 1심, 2심에서는 용인시가 승소를 했는데 판결이 뒤집어진 것을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용인시가 재상고를 포기하면은 교통연구원에서 그러면 그 배상금을 용인시한테 물게 되는데 그러면 연구원이 또 용인시를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재상고로 가닥을 잡아서 다시 판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이 또 다시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배상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기약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러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구가 여기서 더 뜨거워지면 안 된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온도가 있습니다. 1.5도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재앙적인 기후변화가 몰아닥칠 거라는 예상이더라고요. 또 특히나 지난해 기상 기록이 집계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 지구 평균 기온이 이 1.5도 선을 넘어섰다라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던데요. 우선은 이게 발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이어가 보죠. 예, 뭐 가장 그 저명한 기구가 유엔의 세계 기상 기구라고 WMO라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가장 더웠던 해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온도 상승폭이 얼마나 될까? 1.5도를 넘었을까 다들 궁금해하는데 네. 이 WMO에서는 1.5도는 넘진 않았고 1.45도 정도 올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그 뒤에 이제 각국의 연구기관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이제 대표적인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라고 있어요. 예. 여기서는 1.5도를 살짝 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후변화 분석단체 버클리어스도 역시나 1.5도를 살짝 넘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어디는 1.45도, 어디는 1.5도보다 살짝 상회했다. 이렇게 네. 좀 어쨌든 1.45도든 1.5도든 뭐 거의 다 왔거나 넘어섰거나 어쨌든 상황은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수치 차이는 좀 있네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조군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예. 자, 몇 도 올랐다 몇 도 올랐다를 1850년부터 1900년대의 평균 기온과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뭐 1.5도가 올랐다 얼마가 올랐다 하는데요. 그 1850년에서 1900년대까지 기온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국 연구기관의 차이가 좀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 온실가스 농도가 2배 증가하면 평균 기온이 약 3도 오른다라는 어떤 큰 법칙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약 10,000년 전보다 지구 그 온실가스가 1.5배 정도 갑자기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도의 절반인 1.5도 정도 늘 때가 정말로 된 거죠. 지금 1.5도라는 기준이 기후 재앙을 좀 피하기 위한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그 2015년에 파리 협정에서 세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전 인류가 그러면 이 목표 달성에 지금 실패했다 혹은 실패에 근접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또 정확히 보면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게 왜냐면은요. 뭐 일단 파리 협정 보면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 1.5도의 기준이 뭐냐면은요.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을
내 가지고 그 기온 상승폭을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도가 넘었다고 하려면은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1.5도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평균 1.5도가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이게 10년 동안 쭉 이어가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되고 그러면 이 기준 이렇게 정의한 이유 그건 또 뭐예요? 그게 사실은 연평균 기온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이를테면 엘니뇨 같은 기상현상이 있으면 그의 기온이 확 오릅니다. 올라가고. 사실 작년에 아주 더웠던 이유는 엘니뇨 영향이 컸어요. 그리고 그 엘니뇨가 아마 올해 여름까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올해는 더 높을 거라고들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기온이 또 지구 연평균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은 봐야 된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하여튼 여튼 간에 지금 1.5도에 근접한 건 사실이고 하지만 이 과학적인 그러니까 현재 공인된 기준에 따라 가지고 1.5도가 넘었다라고 하려면은 최소 10년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는 이해는 가는데 이게 10년이 지나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러면 좀 늦는 거 아닌가 실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과학이 좀 어떤 경보음 역할, 알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런 계산 방식은 좀 사후적인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런 과학적인 기준도 또 수시로 바뀌어요. 사실 2018년에 이제 1.5도 특별 보고서라고 나왔었는데요. 이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30년 동안의 평균 예상 기온으로 온도 상승폭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5년의 평균 기온, 그다음에 미래 예측합 15년 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평균 기온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은 있었죠. 근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 10년만 보기 때문에 조금 예보 기능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보 기능이 없으니까 이를테면 지난해 12월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서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 10년, 미래 10년으로 해가지고 온도 상승치를 정하자라고 새로운 제안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근데 지금 1.5도 어디는 또 보면은 2도가 마지노선이다 지구온난화에 이런 얘기인데 이 1.5도, 2도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많이 헛갈리시는 내용인데요. 2015년 세계가 모여서 이제 기후 대응에 합의한 게 파리 협정이지 않습니까? 협정 제2조 1항을 보면 목표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자. 2도보다 나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야? 2도보다는 현저히 낮게 하고 1.5도로 제한하고 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말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도를 마지노선으로 하고 최대한 1.5도까지 막아보자.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합의문이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냥 딱 1.5도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2도였습니다. 원래는 2009년 코펜하겐 회의 때 2도를 중심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각국이 이제 기후 대응을 논의할 때 2도를 지키자 하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좋네요. 깔끔하고. 파리 협정 때 이제 이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2도로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런 예상값이라는 게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특히 투발루하고 몰디브 같은 나라가 안 된다 해가지고 1.5도로 하자고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막고 동시에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자.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섬나라들이 뭐 물론 좀 급한 마음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1.5도, 뭐 2도 이런 목표에 과학적 근거가 혹시 뭐가 있나요? 사실 이제 과학자들이 미래 시나리오를 내놓는데요. 미래의 온실가스 농도가 얼마나 될 거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온 상승폭이 얼마나 될 거다 하면서 시나리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뭐 1990년에 IPCC 1차 보고서가 나오고 지난해 6차 보고서까지 나왔는데요. 이를테면 1도가 상승되는 세계, 2도가 상승되는 세계 해가지고 그거를 통합했을 때 2도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애초에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도였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 1.5도 그리고 2도
각각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1.5도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예.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부랴부랴 1.5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예. 만들었어요. 네. 그게 바로 2018년 그게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회의가 열렸었는데 그게 1.5도 특별 보고서입니다. 그때 이제 1.5도 세계하고 2도 세계를 비교를 했는데 1.5도가 올랐을 때는 북극의 바다 얼음이 어느 정도 좀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2도가 되면은 그냥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도 세계에서는 폭염에 노출되는 세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15% 정도 되는데 2도 세계에서는 3분의 1로 확 올라가요. 그리고 뭐 산호초 같은 경우에도 2도 세계에서는 뭐 거의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도라는 건 좀 너무 느슨하다. 1.5도로 최대한 목표를 높여보자라고 된 거죠. 아니 1.5도로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2도는 벌써 이미 실기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환경 기후 관련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정해졌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2050년까지 이런 탄소 중립 이런 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많이 세우고 있던데 탄소 중립도 이런 거랑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예,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도 결국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세워진 건데요. 만약에 1.5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 세계가 2030년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050년 탄소 중립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했었고 그게 이제 1.5도 목표에 맞춰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완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네요. 근데 만약에 2도일 경우에는 탄소 중립 시기가 2075년까지만 해도 됩니다. 25년 더 늘어나네요. 예. 근데 이제 이미 뭐 1.5도가 뭐 조금 넘었다 혹은 거의 다 근접했다 이런 상황이니까 2050년은 좀 너무 먼 시점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상황들을 보면 목표 달성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가 싶은 우려도 있는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10년 안에 1.5도가 넘을 거라는 예상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비해서 기후 대응은 너무 거북이 걸음처럼 느리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폭적으로 개선 조처를 취해도 1.5도를 달성할까 말까라는 이 정도인데 지금 현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아예 현실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새로운 목표를 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목표에 너무 오랫동안 집착하면 좀 패배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1.5도는 일종의 도덕적인 목표로 기능을 했다. 이를 포기하는 순간 상황은 더 나빠질 거다. 그러면서 목표 재설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도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그동안 이만큼이라도 했던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남종영 환경저널리스트께서는 지금 일부 과학자들의 이런 의견들 한쪽에서는 냉정하게 새로운 목표를 좀 설정하자라는 것도 있고 반면에는 도덕적인 목표였다라는 것도 있고 한데 어느 쪽의 의견이 좀 더 바람직하다 아니면 개인 생각과 좀 맞닿아 있으세요? 지금은 1.5도라는 게 어떤 정치적인 목표로 너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2도라고 다시 재설정하는 순간 오히려 기후 대응을 더 소홀히 하려는 노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유가 있나 보다 지구가 이렇게 인식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사실은 2도도 사실 빠듯한데 1.5도 힘들으니까 2도로 하자 그러면 좀 괜찮겠지. 좀 괜찮은 소리인가 보다라고 하고 잘못 신호를 읽을 수가 있죠. 오히려 이게 좀 잘못된 신호를 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그 시점을 훨씬 더 놓쳐버리는 뒤에 가서 또 조이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풀어내는데 또 조여지면요. 그런 의견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환경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준은 조금씩 바뀌더라도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정신은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과학계 목소리도 귀 기울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4004님 뉴스레터 K 들으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 수 있어서 좋아요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런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기후 위기를 경고한 노래입니다. 허클베리핀의 금성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고요.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